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그리고 더 탐사가 함께하는 시사 톡톡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경 우리 다음 재단 다른 백년 명예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명재 대표님 함께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민들레 잠깐 또 우리 또 안내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청정언론 민들레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론집품 민들레라고 하는 네. 이름을 들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 민들레를 설명하는 여러 말들 중에 청정 언론도 있고 정론 직필도 있는데요. 정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저는 정론이라는 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이기도 하고 또 깨끗할 정. 청정이라고 할 때 정과 통하는 말이다. 그래서 한편은 이제 민들레가 전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른 얘기인데 또 민들레의 지면은 광고가 없는 일체의 상업 광고가 없는 전적으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도 또 깨끗할 정론이다. 네.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네. 네, 그리고 결국 청정 언론 그리고 정론 언론으로서 이제 민들레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명재 대표한테 후원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입이 무거우십니다. 후원 앞에서는. 지금 민들레가 지금 후원자가 지금 한 6천 명 정도 됐죠. 네, 6천 명을 향해서 지금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 민들레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제 한 1년 안에 그 후원 1만 명 목표로 했었거든요. 네. 거의 이 정도 속도면은 뭐 당초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게 유튜버 세계에 제가 먼저 발을 디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민들레와 같은 언론이 만들어지면 후원수 1만 명 달성하는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참 이명재 대표를 비롯해서 이 레거시 미디어에 계신 우리 원로 언론인들이 아무도 제 말을 듣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시민들이 얼마나 이 절실한지 제대로 된 시민 언론에 대한 이제 그걸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실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한 6천 명 정도, 정말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일들인데 결국 반년도 안 돼서 6천 명 후원 달성을 했고, 그래서 민들레에 지금 한 15분 정도 계신가요, 에디터가? 에디터 10명 정도, 12명 정도를 포함해서 총 저희가 이제 일하는 상근 직원이 17명입니다. 17명. 네. 그러니까 17명의 이 중견 언론인들이, 직원들이 일체 외부 광고 없이 오로지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정말 바르고 고든 우리 언론으로서 지금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래경 이사장님도 거기 에디터로 지금 객원 에디터로 고정 칼럼니스트. 고정 칼럼니스트. 외부 필진으로. 주로 이제 국제 질서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민들레의 그 위상이 또 이래경 또 이사장님 때문에 한껏 올라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글쎄요, 부담이 될지 도움이 될지 또 지켜봅시다. 예. 자, 우리 민들레 이제 텍스트가 아니고 유튜브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귀로 듣는 신문, 읽어주는 기사, 시민언론 유튜브.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서 시민언론 민들레 검색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우리 귀로 민들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쭉 길게 저희가 좀 인사를 좀 드리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래경 이사장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은 아마 우리 더 탐사 그리고 민들레 시청하시는 분들은 시청하는 시민분들은 모르시는 분은 없긴 할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우리 이래경 이사장님이 이제 이번 한 주 정말 뜨거운 한 주를 보내셨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언론에서 전한 오늘 이래경 위원장님의 이번 격동의 한 주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불어민주당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등으로 맞은 당의 위기를 타개하겠다며 민주당이 쇄신책으로 혁신기구를 꺼내 들었고 오늘 그 책임자를 지명했는데 그의 과거 발언들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당내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발표 9시간 만에 스스로 혁신기구 수장 자리를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지겹게 많이 접했던 뉴스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보지 않았어요. 아, 뉴스를 보지 않으시군요. 예. 제가 아까 그 다른 100년 명예이사장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직함이 또 하나 추가되셨습니다. 민주당의 당 혁신위원장. 전직. 예. 그래도 어쨌든 뭐 반나절 10시간. 9시간이긴 하지만 10시간. 예.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이런 중요한 이력을 하나 더 다시긴 했는데 우리 이래경 위원장님이 어떤 분인지 아마 그 민주당의 당 혁신 책임자로 지명됐을 때 많은 언론들이 민주당의 이래경호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라고 많이들 좀 이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을 텐데 우리 이명재 대표가 우리 이사장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래경 사장님, 우리 일단은 민들레의 그 칼럼이 필자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분을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일종의 사회 운동가, 또 혁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격동하는 국제 사회에서 한반도의 한국의 진로에 대해서 오랫동안 깊은 탐색을 해온 분이다. 그리고 그 같은 노력의 하나의 일환이자 그 산물이 바로 지금 명예이사장으로 계시고 스스로 또 설립하셨던 다루는 100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다루는 100년.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까지의 100년의 역사를 반성하면서 지금까지 100년과는 다루는 100년을 설계해보자, 제시해보자. 이 같은 어떤 깊은 문제의식이 이 다른 100년이라고 하는 그 명칭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제가 아마 이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사장님 주변에 이제 계시는 분들은 좀 아는 사실인데요. 우리 사장님이 이제 어떤 또 대학 때 이제 민주화운동에 나섰다가 2번 제적되기도 했지만은 공대 공학도로서 사회에 나오셔가지고 또 어떤 경제 활동을 또 성공적으로 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적자는 공도 금속공학 서울동대 금속 보셨는데 제가 우리 우스갯소리로 대학 때 이 금속공학과 나온 선배들은 전공을 물어보면 철학과라고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잘하시네. 금속공학, 철학, 동화죠. 그 금속공학을 메탈러지라고 그래요. 보통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을 쓰는데 공대는 그 재료학, 금속공학에는 러지, 논리학이라고 말을 써서 그래서 금속 철학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논리가 아주 강철 같으세요. 서울공대 철학부를 나오셔가지고. 그 마무리 지으면은요. 그렇게 이제 많은 적잖은 돈을 이제 모으셨는데 여기 이력 중에 보니까 그 기업도 그렇죠. 창업을 하셨네요. 신혼 엔지니어링. 제 오파상을 이름을 그렇게 줬었고 한 4, 5년 하다가 이제 독일 기업업 아주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매출이 한 6, 7조 되고 종업원이 한 2, 3만 명 되는데 거기 이제 합자 기업으로 호이트 한국이라는 걸 설립을 했죠.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뭐 민주화 운동 이런 제야 뭐 활동으로만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적지 않은 기간을 그 기업가로 그렇습니다. 활동을 하셨네요. 합자 기업의 대표를 27년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실 남다른 면이시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모은 적지 않은 돈을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수입의 거의 뭐 7, 80% 정도를 사회단체, 이런 NGO 등에 기부를 수십 년 동안 해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그런 점이 좀 남다른 면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54년생이면 이제 올해 연세가 우리 나이로 70. 우리 나이 70이네요. 근데 그 70년에 이게 나름 굉장히
이 간단하게 저희가 소개를 드리기 어려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치열하게 그렇죠. 살아왔던 삶인데 딱 SNS의 그 한 줄 글로 70년의 그 삶이 이렇게 매도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무거우셨겠어요. 네. 저는 그걸 매도라고 보지 않고요. 네. 우리 현실을 압축하고 있는 네. 역사의 장애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 나선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수구 언론과 정치 상황에서 저를 매도했지만 네. 저는 반드시 이 역사를 돌파하겠다. 라는 하나의 그 소명감 네. 네. 내지는 개인적으로는 의지를 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사장님 이 자리에 좀 모시게 된 것은 지금 조심스럽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 페이스북에 올린 그 단 몇 줄의 글, 몇 마디 말이거든요. 그 글을 가지고 왜곡하는 거.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 글의 필자 이래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 왜곡을 한 것이에요. 수십 년 동안에 오랫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유했던 그리고 그걸 실천으로서 보여왔던 분의 인생에 대한 왜곡이고 매도였다 하는 점에서 제가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저희 민들레에 글을 쓰는 필자이셔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이 내력이 이렇게 쉽게 왜곡되고 폄하되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네. 한번 좀 나와보시라 그렇게 네. 말씀을 드렸고 만약 좀 망설이신 네. 끝에 이 자리에 함께 네. 하시게 됐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저한테 한 2, 3분 좀 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천안함 영령과 유족들한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시절 저도 30여 개월을 원통이라는 최전방 지역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키다가 순직한 그 엄청난 사건 앞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떨림을 느낍니다. 한편 영령들이 올고지 바라는 것은 이 나라 이 땅에 평화가 깃들고 국군이 융성하고 역사가 올바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나 일부 정치 세력 혹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진실이 왜곡돼서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간곡한 심정에 유족 여러분들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청합니다. 영령들이시여 고이 영면하소서. 네. 그리고 한 말씀 더 올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살아온 행적을 신뢰하고 평가해준 민주당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혹이나 저로 인한 뜻밖의 사태가 차라리 반전의 계기가 돼서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고 또 나라의 행방은 아랑곳 없이 자신의 일심과 분파적 지향을 일삼는 그런 행태를 반드시 혁파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속에 지지를 더욱 다지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네. 개혁과 더불어서 진보와 공생하고 연대하는 새로운 정치의 시대 그리고 이를 열망하는 시민들과 더불어서 다가오는 총선에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라를 반드시 구해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뭐 우리 이사장님이 그 민주당의 이제 그 혁신을 위한 이런 이제 실험은 이제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이제 민주당에 대한 혁신은 뭐 불가능해졌지만 그렇다고 이제 민주당 자체를 이제 우리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혁신하려고 하는 그 운동은 그 뜻은 뭐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있을 거고 호불호도 있을 거고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네. 예, 우리 이 정치적 현실을 돌파하는 데는 민주당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제 성향 혹은 제 관점과 상관없이 민주당을 주도로 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저는 제가 들어갈 때 두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네. 하나는 진보와 공생하고 연대 연합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좋다. 네. 라는 사인을 받았고요. 더 나가서 저희 제도 정치 여의도 문턱을 넘어서서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 정치의 시대를 열어내겠느냐. 함께 하겠느냐. 하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혁신위원장을 수락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먼저 그 민주당을 상대로 면접을 보셨군요. 아니요, 저한테 그 민주당을 제가 상대로 손사래를 여러 번 쳤어요. 저는 정치도 예. 모르고 정치를 생각해 본 적도 그걸 그 문제를 제가 준비해 본 적이 없다. 근데 그래도 제가 나서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세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네. 민주당의 그 개혁성과 또 그 좌측에 있는 진보 정당과 함께 연대 연합하는 공생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느냐 네. 네. 하겠다. 네. 그다음에 제도 정치를 뛰어넘어서 시민들이 정말로 주인이 되는 시민 주권의 시대, 네. 시민 정치 시대를 열겠느냐 해보겠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수락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많은 언론들에서는 이제 이래경 뭐 이사장님이 결국 뭐 이재명 대표와 뭔가 개인적인 그 인연 때문에 뭐 낙하산 식으로 내려온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삼고초려를 한 형식이었나요? 모르겠어요. 왜 저를 선정했는지도 모르고 네. 다만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존경하는 원로분들한테 상의를 드렸는데 뜻밖의 원로분들이 저를 밀어 넣으셨어요. 사실은 저는 원로 핑계 대고 개입을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께서 평생을 그 살아오면서 그 우리 사회에 던졌던 그 의미 있는 메시지,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내에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천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움을 좀 겪으시긴 했지만 저희 더탐사나 민들레 입장에서는 아주 귀하신 분을 저희 스튜디오로 모실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정치 민주당 얘기는 여기서 중단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거기 개입할 위치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이제 당의 혁신위원장으로 계셨으면 지금 온갖 그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들에 둘러싸여서 저희들 차례는 오지는 않을 텐데 덕분에 당의 혁신위원장직을 반나절 만에 내놓으셔서 첫 번째로 대외 행보를 한 게 우리 이제 민들레 더탐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홀가분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방송하기 전에도 이제 저하고 잠깐 만났었는데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을 드려야 될지 참 머뭇머뭇했는데 먼저 제 손을 잡으시면서 오늘은 한번 우리 좀 신명나게 잘 놀아봅시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는 바람에 저는 오늘 신명나게 정겹게 그냥 그 뭐랄까 말잔치 하고 싶은 그러니까요. 그 레자가 올레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은 경사경. 서울경. 서울경인가요? 그래서 저 점쟁이들이 나보고 운명적으로 서울시장이 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군요. 근데 이제 한자에도 음과 음이 같으면 되게 뜻도 통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경을 이제 경사경하고 통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하신 말씀처럼 더탐사 스튜디오에 경사스러운 일이 왔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이고, 아주 멋진 얘기네요. 네. 어쨌든 그 우리 사회 그리고 뭐 혹시 이 사회에 던지고 싶은 그런 이제 말씀들 있으면 이제 뭐 민주당하고는 이제 뭐 인연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더탐사 스튜디오로 오셔가지고 자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발언하고 싶은 게 저를 한 4-5가지 마녀 사냥식으로 어떤 뭘 씌웠습니다. 프레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한테 조금 소상히
제 변명검 네. 반론권을 좀 갖고 싶어서 네. 네, 오늘 기회를 좀 주시길 뭐 바랍니다. 충분히 저희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가시고 그 왜 가수 그 장기하의 노래 중에 그 제가 제목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너 어떻게 사냐 뭐 많이 걱정하고 그랬을 때 그 아주 너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나는 아주 별일 없이 잘 산다라고 하는 가사 혹시 뭐 기억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래경 이사장님 보시면서 퍼뜩 그 가사가 떠올랐어요. 네. 여러분들 뭐 이래경 이사님 오늘 굉장히 이번 주 큰 일을 치르시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만나본 이래경 이사님 끄떡없습니다. 아주 잘 사시고 더더욱 우리 사회를 혁신의 길로 큰 울림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더 지금 커지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래경 이사장님이 못다 했던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못다 했던 얘기들 좀 하나하나 그리고 이 레거시 언론들의 그 마녀 사냥에 대해서 충분한 반론권을 얻지 못했던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도 오늘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민들레 김호경 에디터가 쓴 이제 사태 직후에 그 칼럼인데요. 네. 많은 언론들이 거의 모든 언론이었죠. 이른바 보수, 이른바 진보 가리지 않고 그냥 맹폭을 가했죠. 그런 가운데 아마 거의 유일하게 뭔가 이 사태가 이런 식으로 파편적으로 이렇게 전달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김호경 국장이 저렇게 이번 사태를 전반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기사를 실었던 것인데요. 제목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참을 수 없는 마녀 사냥의 가벼움이라고 돼 있죠. 저건 두 가지 의미인데요. 이른바 보수로 하고 자칭 타칭 일컬어지는 신문들을 중심으로 한 그 마녀 사냥.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그 같은 마녀 사냥에 굴복한 것이에요. 너무나 쉽게. 우리 이사장님이 아니라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 또 이른바 진보 언론에서 굴복한 것이죠. 네. 그 맹폭에 같이 가담한 것이죠.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본 것인데요. 간단히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얼마나 침소봉대했는지 그리고 마치 어떤 음모론을 신봉한 것처럼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이의제기, 의문을 제기한 것을 마치 음모론 신봉론자인 것처럼. 근데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경향신문에서 음모론 신봉자라고 하는 기사가 제목으로 뽑혀가지고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네, 그거는 사실은 이제 경향신문은 왜냐하면 좀 원죄가 있습니다.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천안함에 대한 그 진실을 이제 그 치열하게 뭐 정부의 공식 발표는 뭐 북침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널리스트는 정부의 발표와 무관하게 끝까지 본인들 입장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해소될 때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진보 언론 가운데서 가장 먼저 천안함을 북침론이라고 북한에 판정을 의한 하면서 격침이다. 예, 그래서 천안함 그 용사들 40여 분인가요? 46. 네. 예, 그 유패를 이제 일면에 영정 사진과 함께 쫙 깔면서 북한 북침론으로 단정하고 그걸 일면에 내보냈던 신문이 바로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제가 좀 말을 기회해 주셨어요. 사실은 저는 천안함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당시 그 미 국무장관 블링컨이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하고 미중 관계를 새롭게 조정하고 그동안은 국제적으로는 대결 상황이었잖아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3C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는 코퍼레이션, 협력이라는 게 있고 컴피티션, 경쟁이라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컨플릭트 혹은 컨프런테이션, 대결이라는 저기가 있는데 그 대결 국면이 너무 강조가 돼서 블링컨이 왕위를 만나려고 했던 거는 그 대결보다는 협력과 경쟁 관계로 가자는 새로운 질서 체계를 협의하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 내 소위 그 네오콘이라든지 군산복합제라든지
미국의 그 정치학자들은 그걸 블럽이라는 표현. 그 웅덩이 같이 모인 그 한 무리의 집단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항상 흔들고 뒤에서 말하자면 그 배후에서요? 기획하고 조정해 왔거든요. 그래서 블링컨이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상류 저기를 타서 사고죠. 그래서 미국에 들어간 중국의 비행기구를 구실 삼아서 엄청난 과장과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F-35 최신형 전투기로 수십만 불에 하는 그 미사일로 말하자면 데몬스트레이션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블링턴이 중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전 그 순간에 또 미국이 고질병이 터졌구나. 네. 그 베트남도 통기만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조작을 해서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네. 이라크도 결국 100만의 중동인이 죽었는데 그것도 대량 살상 무기 없는 걸 조작해서 들어갔잖아. 이게 또 고질병이 번졌구나. 그래서 그 천안함 생각이 벌떡 난 거예요. 아하. 근데 저는 평소에 천안함은 원인 불명이라는 생각인데 그 흥분 때문에 제가 오버액션을 취했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자폭이라는 표현을 썼던가요? 자폭 조작.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네.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천안함은 원인 불명 사건이라고 봤는데 이거하고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남북 관계가 금강산도 열리고 개성공단도 열리고 서로 상호 대화도 이루어지고 왔다 갔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포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로 발전하는데 미국의 네오콘이나 군산복합체들은 그게 못마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안함의 배후에는 좀 그런 게 있다라는 그래서 그 두 개의 문제를 걱정해서 썼는데 제가 표현을 좀 과하게 썼다는 건 이 자리를 들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버액션을 했습니다. 제 심정은 원인 불명입니다. 그런데 천안함 문제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조명돼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미래에 새로움을 만들어 가려면 신남방 정책, 그러니까 인도와 아시안을 품고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함께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거기서 가장 큰 장애가 남북관계고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안함 문제를 재조명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제 간절한 입장에서 쓴 건데 그게 수많은 오해를 일으켰고 뭐 제가 오버액션 했다라는 그런 제 실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원인 불명이고 재조명돼야 된다는 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얘기를 매듭졌습니다. 예. 네. 왜 SNS에 그 자폭 조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했을까? 이제 뭐 저는 이제 이사장님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단순히 그냥 그 천안함에 대한 뭐 이렇게 진실 공방 와중에 이제 그 뭐 음모론 별다른 뭐 근거도 없이 하는 음모론 뇌피셜을 발동해서 쓰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전반적인 그 세계사적 조율이라든지 남북 관계의 발전이라든지 이제 이런 전반적인 큰 이제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천안함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 불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다른 뭔가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다시 요약하면 세계 질서를 항상 교란시키고 악성화시키고 그걸 불안과 위기를 조장하는 근본적인 거는 소위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포함한 패권주의자. 그 미국 학자 자신이 고백했던 한 줌의 웅덩이들. 이 친구들이 문제거든요. 저는 그 친구를 비판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쓰다가 제 스스로가 좀 과잉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장님이 그 SNS 글에 대해서 왜 그런 글을 쓰게 됐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논쟁이 좀 벌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사회의 이 담론 수준이 또 한 단계
질 수도 있는 건데 딱 이걸 사운드 바이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표현 아주 그 자극적인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참 뭐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또 우리 언론계에서는 지금 이사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의 담론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요. 이번에 블링컨이 다시 중국을 방문하기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 뭐 몇 개월 지연된 거죠. 역사 흐름은 그렇게 갑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천안함을 이제 북침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정부의 발표는 그것대로 존중을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는 정말 여전히 풀리지 않은 그런 의문점들이 있고 그런 것을 그냥 단순히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는 걸로 그 부분답을 관련해서 더 이상의 의문을 제기하고 논쟁을 가로막는 것 자체가 이미 또 다른 또 우리 사회의 우상들을 키우는 그렇죠. 거죠. 강 기자님, 저는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습니다. 또 잘못하면 말꼬리와 불씨가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제 진심은 원인 불명이고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다. 이 정도로 저는 알겠습니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인 불명이라고 하는 이제 입장에서 이제 쓰신 글들이 이제 와전이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사장님이 이제 해명하고 넘어가셨고, 저나 이제 우리 이명재 대표는 이제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천안함 문제는 저희는 세월호하고 마찬가지로 여전히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그거는 그것대로 존중하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또 끝까지 또 파헤쳐야 하는 것이 우리 언론인의 일이 아닌가 싶은데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자, 다음 소식 한번.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이사장님은 매우 좀 조심스러우셔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매듭 지으려고 하시는데 또 우리 강진구 기자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또 한편 이것을 천안함이라고 하는 사건의 진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그 문제 제기, 의문을 던지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저는 거듭 확인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른바 한국의 보수 언론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른바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몇몇 매체들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천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사상 검증의 하나의 그런 상징이 돼 있거든요. 너는 천안함이 북한에 의한 침몰인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확정된 대답만을 지금 강요하고 있잖아요. 믿습니다. 나 마치 어떤 진리로서 믿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은 불온한 사람이고 종북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매도가 되고 있는 상당한 기류가 있죠. 그런데 그 같은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이런 일각의 언론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되는 이른바 대한 언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보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언론들이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가담해서 같은 얘기를 전파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그 같은 어떤 그 모습이 이번에 아주 특히 극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저는 천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상 검증의 도구가 돼 있고 그 같은 신종 사상 검증 일종의 천안함이 지금 종교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수와 함께 진보 언론이 조역을 맡아가지고 합작을 하고 있다. 그 같은 점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자, 너는 천안함이 북한 격침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이 온당한 것인지를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항상 뭔가 민주당의 뭔가 주요한 공직을 맡는 사람들에게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들은 항상 묻는 게 이거거든요. 천안함의 이 북침 소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맨날 물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용기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천안함 북침이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를 존중한다. 이런 정도 얘기하는 것조차도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그렇죠. 하죠. 네. 이런 정도 얘기조차. 제가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천안함 문제는 네. 미패권이 한국을 지배하는 지배 주도적 프레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천안함의 침몰 원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네. 천안함이라고 하는 이 사안을 네. 이른바 이제 미국이라든가 미국 매파들이라든가 이런 미국 패권주의자들이 어떻게 악용하는지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고 원인에 대한 것과 그건 여전히 지금도 의문투성인 것이죠.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천안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프레임,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하게 그렇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네.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 던져야 된다 하는 주문을 네네. 지금 하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근대의 그 소박을 열었던 그 우리 드레피스 그 사건만 하더라도 이 드레피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고 난 뒤에도 뭐 에밀 졸라를 비롯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의문들을 표시했잖아요. 그런데 그 의문을 표시했던 지식인들에게 늘상 따라붙는 질문이 애국주의 프레임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너는 왜 독일 스파이를 지지한다는 거냐? 네. 뭐 이러한 그런 질문들이 아마 천안함과 관련돼서도 역시 동일하게 따라붙지 네.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천안함 얘기 우리 이사장님 자꾸 부담스러워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네, 천안함 네. 침몰 네. 원인을 놓고 여전히 네. 의문점들이 있죠.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조선일보가 네. 조선일보에서 난 기사군요. 예, 조선일보가 사고가 이제 3월 26일에 일어났죠. 네. 그 다음 날 아침 조간에 조선일보 스스로가 밝힌 몇 가지의 사고 원인에 대한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이런 추정입니다. 자, 세 개의 의문을 제기해서 요약하자면은 일단 함내 폭발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 네. 근데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요. 북한의 어뢰 공격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했죠. 자, 그럴 가능성 수심이 낮아서 잠수함 활동이 힘든 해역이다. 네. 조선일보 스스로가 제기한 의문이었어요. 네. 또 하나 기뢰와 충돌했다. 이건 역시 뒤에 이제 기사 속에 상세히 나오지만은 조류가 빨라서 기뢰 설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런 해역이었다 하는 점을 조선일보 스스로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바로 조선일보 스스로가 제기했던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질문이었죠. 네, 스스로가 근데 그 같은 합리적인 태도를 스스로 어느 순간에 폐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북한에 의한 격침몰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정부 국방부가 그걸 따라간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북한의 격침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이 의문투성이다. 천안함이 북한 격침에 침몰했다 하는 근거를 10가지를 대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반대 근거가 10가지, 20가지가 네.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여전히 진상에 규명하는 것이 여전히 오히려 또 한편에서는 더더욱 필요하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래경 이사장님이 더 탐사 방문하고 난 뒤에 우리 또 이명재 대표가 또 천안함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발표에 중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이러한 방송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저희 더 탐사 또 민들레가 압수수색을 또 당하는 게 아닌가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는 뭐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선물입니까? 재앙입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꼭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 당장에는 매우 힘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죠. 병도 지나가면 추억이 되죠. 같은 이치입니다. 아니 뭐 추억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시대에 누군가는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짊어졌고 그걸 굴하지 않고 잘 헤쳐나왔다라고 하는 나중에 평가를 받으면 그 시절의 시련이 나중에는 또
자랑스러운 또 훈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이사장님 뭐 그만하시죠. 네? 너? 네. 아니 근데 좀 걱정은 좀 됩니다. 이 더 탐사나 민들레하고 엮이면은 이 압수수색 이걸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소음 비슷한 게 무슨 바스켓리스트. 네. 난 교도소 한번 가봤습니다. 아직 교도소에는 못 가보셨군요. 뭐 사연이 있는데 그건 네. 여기서 언급할 일은 아니고요. 네. 제가 5번, 6번 엄청난 조사를 받았는데 네. 교도소를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앞으로도 교도소 그 경험은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가고 싶어요. 저는. 네. 자, 여기서 잠시 좀 열기를 좀 식히는 차원에서 좀 광고 잠시 광고 안내 말씀드리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요.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장어 명가 진솔원에서 만든 국내산 민물장어 떡갈비입니다. 예,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국내산 민물장어로 만든 떡갈비인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맛있는데 떡갈비로 만들어서 더욱 맛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어 비린내에 민감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지금 22% 특별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어서 더 탐사몰에서 100% 국내산 자포니까 종만 엄선에 만든 특별한 장어 떡갈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장어하고 그 돼지 돈육 갈아가지고 섞어서 만든 거. 네. 그러네요. 네. 휴전 떡갈비. 예. 잘 씹히시죠? 예, 씹는 부담 없으시죠? 제가 저 시식을 해봤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이 진솔원의 이 장어가 특별한 것은 이 민물장어를 민물에서 키우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이용해서 민물장어를 키우는데 그것은 미네랄이 풍부한 바닷물에서 이 민물장어를 키우면 민물장어가 더욱 건강해지고 맛있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메가 지방산 함량이 일반 민물장어보다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40%. 그리고 풍부한 바닷물에서 키우기 때문에 장어 특유의 흙냄새, 비린내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바다 장어가 아니라는 거, 바닷물로 키운 민물장어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장어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떡갈비 광고가 너무 경건합니다. 오늘. 성장기 어린이의 영양식으로도 딱입니다. 떡이 아니고 딱이네요. 네. 그래서 광고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 떡갈비 맛있는 음식인데 네. 무슨 재래 음식을 좀 광고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0% 국산 한돈을 배합해서 장어의 담백함과 한돈의 쫄깃함이 최강의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고 간단한 술안주로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가격 정보입니다. 국내산 민물장어 떡갈비 80g 10팩이 22% 할인된 가격으로 3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80g 4팩짜리는 17,900원입니다. 예,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네, 쇼핑이 후원이라 더 탐사몰. 네, 광고 요정 아니 광고 훈장 이명재 대표 민물장어 떡갈비 광고였습니다. 참 힘들게 광고를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참 이렇게 진땀이 나는 경우를 보는데 오늘도 역시 민물장어 떡갈비 이명재 대표의 이 광고
이 투혼 힘들게 아니 간식으로도 아주 좋네요. 그죠? 네. 자, 우리 이명재 대표의 정성을 봐서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이렇게 마치고 우리 준비된 소식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민언론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이래경 우리 이사장님에 대한 또 언론의 마녀 사냥이 됐던 주제죠.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미 대통령실이 미 정보 조직들이 우리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를 올린 게 이게 또 언론들의 아주 집중적인 입길에 올랐습니다. 도마에. 네. 하신 말씀 많으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뭐 어제도 오늘도 뭐 제가 뉴스를 잘 안 봅니다. 네. 제 안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가 직접 대응을 했다고. 네. 청와대는 아니고 요즘은 이제 대통령실 그렇죠. 용화대라고 그럽니다. 용화. 대통령실에서 네. 언급이 있었다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모님은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내가 뭐 어느 정도 그 감을 가지고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잘 그 생각은 안 나요. 네. 근데 워낙 뭐 제가 이제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니까 그 미운 마음이 어딘가 툭 터져 나온 것 같은 그러니까 잠재의식에서 턱 튀어나온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그 9월 말 10월 초인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거짓말이 아니고요. 전 세계 미디어 매체, 그 다음에 싱크탱크 포탈을 20개 정도 하루에 20개 정도를 검색을 해요. 네. 스크롤링하고. 매일 같이. 예. 지금도 요즘도요. 조금 줄였죠. 그런데 그래도 일주일에는 거의 다 한두 번씩 검색하고 스크롤링을 하는데. 2019년 9월 말인지 10월 초인지 잘 모르는데 어떤 매체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미국의 FBI 수장과 CIA 국장이 그 격차를 두고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이제 CIA 수장은 극비리에 방문했다. 이렇게 간단한 어떤 기사를 검색하는 데 나왔어요. 2019년도에. 그렇죠. 9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FBI 국장이 올 수 있죠. 검찰총장하고 동업자니까. 그렇죠. 정보도 교환하고 경험도 교환하고 뭐 협력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왜 CIA 수장이 왜 대한민국에 국정원장을 만나야죠? 왜 검찰총장을 만났을까?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주위에다 막 얘기를 했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야, 너 또 발동했다. 너 또 그런 얘기 다 제발 좀 퍼뜨리지 마. 그거 괜히 잘못하면 그 당신 신변에 위험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접었어요. 2019년이면 이제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 막 갖고 한 2, 3개월 됐을 때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갔다 이제 막 돌아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조국 장관을 법무장관 임명하기 바로 직전 그 시기. 그 시기죠. 예. 그런데 나중에 쭉 검색하니까 그게 떠요. 9월 14일이었던 것 같은데. 국내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니요, CIA 국장. 나중에 이제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내가 됐나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저 페북에도 올렸어요. 우리 뉴스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뉴스에 그 올라온 글인데 그분은
FBI 국장이 와서 공식적으로는 무슨 공식적 아젠다를 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윤 총장밖에 없다. 다음 저기를 그래서 윤 총장 당신밖에 없어라는 타이틀로 그 글을 썼어요.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그런데 처음에는 윤석열 총장이 손사를 해서 나 못한다. 근데 여러 번 설득을 하고 당신밖에 없다 그러고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뭐 USB에다가 저기 했다 그러면 상세히 나오고 그 뒤에 그 나중에 무슨 바이든의 특보라는 양반이 한반도 남북을 포함한 한반도 동남아 동북아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이 들어올 때 시행한다. 지금 보류다. 이런 표현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그 바이든이 5월 달에 방한한다. 새로운 대통령을 격려하러 들어온다는 그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아직 그 출처를 밝히기가 뭐한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그 다음날 3월 11일 그 아마 내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맘 놓고 하자고 블로그에도 올린 글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본 그 얘기하고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FBI 국장이 한 걸 왔다 갔는데 아마 설득을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일 뒤에 18일 날 CIA 그때 지나 하스펠 아주 유명한 저자죠. 우리 극비리에 들어와서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설득시키고 결국 수락을 받고 나간 걸로 그렇게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그때 추정한 게 정확히 맞구나. 전혀 저하고 인연이 없는 검색하다 그런 글이 나왔으니까 그런 과정에 제가 미국의 싱크탱크 저기를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미국의 싱크탱크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중국 정책을 그냥 가감없이 비판해요. 뭐 거의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까지 비판합니다. 그랬군요. 어떻게 미중 간에 등거리 정책을 취하느냐, 동맹이 맞느냐. 지금 북이 저렇게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포용을 하느냐라는 그러한 주제로 그냥 여러 군데서 융단 폭격을 하듯이 글이 올라옵니다. 그게 속내죠. 그래서 제 느낌에는 미국의 조야나 뭐 정치권에서 한국의 민주당 후보들하고는 그 대북 정책, 동아시아 정책은 못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그 글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쓴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또 음모설이에요. 음모설. 아니, 음모설이 뭐죠? 아니, 우리 이 대표님, 음모설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용어적 개념이 뭡니까? 글쎄요. 세상의 모든 일을 이렇게 뭔가 어떤 불합리한 음모에 의해서 일의 원인이 있고 작동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비하적인 의미 아닌가요? 본래 음모설이라고 하는 것은. 음모를 할 때는 뭐가 자기가 취하자고 하는 게 있잖아. 개인의 이익을 취하든가, 자기 목적을 성취한다든가, 상대방을 제압한다든가, 명예를 얻는다든가, 그거 없이 왜 음모를 하겠어요? 근데 이내경이, 자연히 이내경이 이 얘기를 해서 얻을 게 뭐가 있죠? 저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제 처가 불안해할 정도로. 그 얘기를 듣고 벌벌벌 떨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들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각별한 좀 관심을 이제 갖고 있는 인물이 되시길 된 겁니다. 저한테 음모설이라고 하면 제 음모의 배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진실을 밝힌다. 제 음모설은 두 가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앞에 올바로 쓰겠다. 진실을 밝히겠다. 지금의 그것이 이내경이 가지고 있는 음모설의 배우입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통 다루고는 이제 음모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해요. 뭐 정부 발표라든지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시각을 가진 건 전부 음모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언론에서 네. 순응하지 않으면 네. 나쁜 놈이고 네. 그게 음모설에 빠지는 자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2019년도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있었구나. 아니 그때 제가 주위에다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샷더마우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그러는 정확한 거야. 실체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떤 FBI 국장과 CIA 이 국장이 연 4일 간격으로 4일 간격으로 왔었고 그리고 그들의 임무가 결국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이제 차기 후보로 세우는 거였다라고 하는 보도도 일부 있고 뭐 아주 유력한 매체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 전까지는 윤 총장이 검찰 개혁에 주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는데 9월이 지난 이후에는 과감해집니다. 정치적 발언도 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안에 대해서 과감해지고 장관도 없고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외 검찰총장이 있는 행보를 시작해요. 그게 뭐 오비락이랄까요? 그냥 추정일까요? 저희는 뭐 그냥 뭔가 이 검찰 그 내부에서 뭐 대오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우리 검찰 출신이 한번 그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검찰 내부에 이제 구테타로만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확실히 그 미국의 네오콘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그 남북 그 화해 무드가 급속도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미중 등거리 외교, 뭐 한반도 조정자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으니까 전통적인 그 네오콘들이 생각했던 이 한반도 지배 프레임들이 엄청나게 좀 흔들리고 있던 때긴 해죠. 네오콘 입장에서 군수업자들하고 또 그렇습니다. 이 밀착되어 있는 이 네오콘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워낙 근데 그쪽 야당 후보는 질이 멸렬했으니까. 사실 이제 한국 정치에 있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변수, 이건 사실 변수 이상의 상수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라든가 그 양상은 달라지죠. 하지만 미국이 한국 정치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은 이것은 실제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의 어떤 영향이든 이것이 완전한 100%의 결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뭔가의 어떤 파급을 미치는 어떤 그런 변수가 되는 것은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때는 뭔가 이게 앞뒤가 뭔가 안 맞는데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어떤 단서들을 통해서 맞춰보면은 그 뭔가 인과관계가 또 상관관계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의 이런 문제 의문 제기는 이것은 어떤 음모설이 아니라 음모설이라고 하는 말을 듣더라도 이것은 필요한 음모설이죠. 결국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의 사실로서 드러날 수가 있는 문제는 이거는 합리적이고 어떤 실제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봐야 될 텐데 바로 그런 점에서 국내 주류 언론과 통념에 상당히 반하거나 거리가 있는 주장이지만은 그 같은 근거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근거를 통해서 제시한 점에서 그것은 필요한 음모론이었다. 설령 음모론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1년이 지나는 과정에 외교 정책, 특히 대중 정책, 대북 정책이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맞습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급반전이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으면 외교 정책이나 그 중요한 대중 정책, 대북 정책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오히려 백악관이 먼저 선수를 쳐요. 대중 정책, 대북 정책 한국의 방향이 이런 거라고 치면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마치 호응하듯이 대응해오는 과정이 벌어집니다. 그 푸놈펜 선언도 저게 맞는 선언이야?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오지 할 정도. 그 외교 전문가들은 절에서는 안 되는 선언이 그냥 막 나오거든요. 네네. 이거는 사전에 마치 팀이 돼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의 내용들이 서로 내응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 하나 더 붙였죠. 그 대통령실 그 무슨 도감청이라고 그러나요? 네. 감청 사건이 터져서 이거는 분명하게 미국이 그 사건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했구나. 저는 그 뭐 거의 확신범 같은 그래도 이제 혹시 제 모르시니까 의견입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좀 수위를 좀 그러니까,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이고요. 하여간 그 진짜 제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압수수색 당하십니다. 판단을 가진 근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아까 그래서 그런 짤막한 그래서 이게 뭐냐? 그 하는 퀘스천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런 제가 두 개의 별건에 제 생각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그 기사를 봤어요. 칼럼을 네. 내용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쳤고 그래서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뭐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예. 거기서 본 얘기를 그냥 느낌으로 네.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입 의혹, 개입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능성. 그리고 조작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개입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마치 대선을 조작한 것처럼 또 그렇게 보도를 해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모든 나라의 중요한 선거에는 다양한 개입과 배후가 있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그 0.73%가 아니라 0.03%라도 네. 승복해야 네. 네네. 마땅하고 그래야 민주적 제도가 작동하고 지속되지 0.03% 갖고 싸워서는 그 국가가 유지되지 않죠. 그 점에서는 뭐 당연히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제가 가졌던 그 의심, 합리적 의심이 두 개의 문건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정황적으로도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합리적 의심을 받쳐줘서 그랬을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저희 사실은 이제 더 탐사에서는 이 통일교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 내 이제 극우 세력들이 이제 한국 그 대선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간간히 보도는 좀 해왔는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의 그 네오콘들 그리고 CIA가 한국 대선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한번 의외로 몰랐던 내용들이 잡힐지 몰라요. 근데 국내 언론도 국내도 검색하지만 외국 언어로 검색하면 의외 또 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미 대일 이 구력 외교라고 얘기하는 게 윤 정권의 단순한 그냥 외교 무능 뭐 사대주의 정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더더군다나 이 CIA 미 대선 개입설이라고 하는 건 뭐 이사장님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비록 아주 큰 유력 매체는 아닙니다만 이미 두 사람 FBI, 미 FBI, CIA 국장이 다녀갔다. 그리고 윤석열을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이미 뭐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기초해서 합리적인 이제 의심을 이제 제기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합리적 음식이고 그럴 것 같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조금 위험해집니다니까. 그 이상은 제가 셧다운 마우스. 이미 대통령실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인물이 됐기 때문에 언행 하나에 아니, 저는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무슨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무슨 큰 재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의 유일한 싸움의 대상은 역사의 진실입니다. 거기선 제 한 개인이 뭐 부서지고 망가지고 고초를 당해도 저는 그걸 즐거움으로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역시 이제 미국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언론에서 좀 논란이 됐었던 건가요? 중동에서 20년간 진행된 대학살을 지지한 조 바이든이 푸틴을 전범으로 저 표현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그 반론권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푸틴은 거기 써 있네요. 군사작전을 전면화시킨 1차적 책임을 지고 있고
전쟁의 진행과 결과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엄중한 비판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게 푸틴에 대한 입장입니다. 제가 근데 거기서 얘기한 거는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규정한 이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럽고 앞뒤가 안 맞고 균형이 안 맞는 황당한 규정이다. 그걸 비판한 거예요. 왜 그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게 국민들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죠. 네. 그게 뭐 1960년대인가요?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격이 발전해 왔는데 그 전쟁 범죄자에 대한 그 처벌을 통해서 전쟁 범죄를 억제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적이죠. 근데 그 ICC에서 그 처벌받은 대상은 대부분 아프리카 힘없는 독재자들. 네. 그다음에 발칸반도에서 여기 있던 유고슬라비아 네, 네. 제가 이름을 잘 뭐 그렇죠. 예. 무슨 배 무슨 비친가 하는 비치죠. 예. 네. 그 친구가 이제 그 대표적인 ICC에서 이제 그 처벌을 받았는데 그 ICC가 그런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근거가 있어야 되고 현장 확인이 있어야 되고 본인의 해명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동에서 미국이 엄청난 범죄 행위들을 벌려요. 그래서 ICC에서 그 자료와 증거와 현장을 검증해서 미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검사장과 그 행정지원 책임자가. 그때가 이제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인데 공항에서 차단을 시켜요. 못 들어오게. ICC는 미국인을 조사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미국이 입국을 차단시키고 결국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거에서 끝나질 않아요. 미국 재무부가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못 쓰게 한다든지 그러는 거죠. 나중에 바이든이 와서 그건 풀었습니다. 그 ICC를 미국이 스스로 거부한 ICC가 푸틴을 향해서 이제 그 전쟁 고아들을 푸틴이 그 밑에 무슨 뭐 여성 무슨 장관인가요? 통해서 일단 전쟁이 위험하니까 그 러시아로 데려왔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논란이 되니까 명단을 다 공개해서 부모님들한테 자식들 데려가라. 그래서 수백 명을 다시 데려갔어요. 근데 그 현장 검증도 하지 않았고 답변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푸틴을 전쟁 범죄자다. 그럼 푸틴이 전쟁 범죄자면 ICC 규정에 하면 아들 부시 전쟁 범죄자죠. 그걸 저기든 럼스펠드, 딕 체니 다 전쟁 범죄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스펠 그 고문을 지시한 CIA 고위 인사였거든요. 전쟁 포로를 고문을 가게 한 게 그 전쟁 범죄 아닌가요? 저는 오바마까지는 급했습니다. 네. 오바마 내내 중동의 테러를 가할 위험 인사를 지명해서 끊임없이 암살해 왔거든요. 이거 전쟁 범죄 아닌가요? 그럼 ICC는 공정하게 전쟁 범죄 그런 행위를 막으려면 푸틴 좋습니다. 그럼 푸틴한테 당당한 반론권을 주고 같은 논리로 미국이 중동 정전을 일으키고 했던 그 과정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한테도 전쟁 범죄에 그 저기를 씌워야죠. 네. 그걸 안 했다는 걸 제가 비판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마치 바이든이 전쟁 범죄자고 푸틴이 전쟁 범죄자가 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이 네. 이 수준이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아주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내용인지도 못 알아듣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 사실을 반토막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이게 고질적인 한국 언론의 일반적인 병폐인데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걸 네. 알아들을 기본 상식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네, 이해하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쭉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이사장님은 이제 저희들이 보지 못하던 것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게 이제 이 뭐 사안을 좀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그 모든 만악의 근원을 지금 이제 윤의 이 검찰 독재 정권 여기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미국의 그 패권주의 그것이 우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제 보편적인 정의를 지금 질식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 끊임없이 환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ICC라고 얘기하는 게 보편적인 인권, 정의를 대변해야 되는 기구인데 결국은 미국이 ICC라고 하는 이제 상징을 이용을 해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네. 북한하고 중국은 가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ICC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대상도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역시 또 미국과 관련된 우리 이사장님 언급 또 있던가요? 내용인데요. 코로나 진원제 예. 방향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예. 요거는 내가 표현한 게 아니고 대만의 감염 전문가가 한 얘기입니다. 네. 그걸 내가 그냥 따온 거예요. 네. 그 우한이 그러니까 2020년인가요? 네. 11월 말에 이제 그때 국제 군인 체육대가 우한에서 열렸죠. 그 체육대가 끝나고 나서 급속하게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네. 거기 왔던 그 전 세계 군인들을 통해서 확산된 하나의 말하자면 센터가 된 건데, 그러니까 우한이 코로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 진원지는 맞죠. 근데 코로나 진원지라고 규정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전문가의 얘기를 듣자 보면은 그 자연 생태계에서 나온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치명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의 숙성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엄청난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그 핵심적인 얘기가 대만이 치과 의사예요. 근데 감염 전문가입니다. 세계적인. 하와이를 관광 갔다 온 대만인들한테 그 유행성 감기 같은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나타나니까 이게 뭐냐? 그리고 이걸 추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의사들한테 자기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이런 게 봤는데 너희는 어떠냐? 근데 그 친구들도 답변이 뭐 그 가을이 되면 미국에도 그 유행성 감기가 많아가지고 그 환자가 늘고 1년에 뭐 몇만 명씩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특이 현상이 좀 있다. 기존에 보지 못한.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북부에서도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거를 굉장히 추적을 해서 A, B, C형으로 나눠요. 그리고 경로를 추적합니다. 그 경로를 추적하면서 그 텔레비에 나와서 그 차트까지 만들어요. 제가 파일을 갖고 있었다 하도 오래돼갖고 오늘 찾아보니까 제가 지웠더라고요. 근데 그 차트 방향을 보면서 그게 미국을 향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 조금만 더 붙일게요. 그래서 이제 전부 우한이라고 그래서 우한 그 무슨 뭐 생화연구소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중국 정부 한번 조사하자. 그 세계보건기구가 가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뭐 100점은 아니라도 상당히 치열하겠어요. 그리고 나온 답변이 뭐죠? 제가 그 반론문을 썼어요. 네. extremely, 극히, 매우, unlike. 가능성이 적다. 그 공식적인 답변이죠. 그랬더니 미국께서 조사를 잘못했다, 재조사하자,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모리스라고 보수 정권의 당수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우한이 진원지야. 그리고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꼭 우리 천안함 얘기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호주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죠. 중국이 여러 번 경고했는데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제안을 해요. 그래, 재조사하자. 그런데 우리한테 재조사하는 그 수준을 우리가 지명하는 미국의 행황무기 연구소도 같이 하자. 그 타켓이, 가장 중요한 타켓이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디트리트라는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의 생화학연구소예요. 똑같은 수준에서 하자. 근데 거긴 배경이 있어요. 제가 조금 한 2, 3분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같은 해 6월에
그 디트리트 연구소가 6주인가 8주 셧다운을 해요. 그 굉장히 뭐 몇천 명이 일하는 적인데. 2020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에 확산되기 바로 직전. 직전이죠. 한 3, 4개월 전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물어보죠. 왜 셧다운 했느냐? 내부 시설 개선이다. 그 이상 물어보니까 그 이상 묻지 마라. 군사 기밀 사항이니까. 그거를 중국 정부가 그럼 같이 조사하자.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혐의가 당연히 합리적으로 디트리가 하고서 그참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중국의 네티즌이 수천만 명이 서명을 해요. 디트리에서 연구소 조사해라. 유엔에다가. 그런 사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체 보도가 안 됐죠. 네. 뭐 저번에도 지금 뭐 이사님이 얘기하는 건 다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1개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스크롤링해서 받는 정보 정도가 국내에는 전달이 안 돼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네. 참 이게 깝깝한 얘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우한 바이러스라고 상당히 오랜 동안 얘기가 뭐 중국 바이러스니 뭐 조선일보가 집요하게 그렇게 명명을 했죠. 그리고 사실 이 비슷한 얘기를 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뭐 변호사분도 똑같은 말씀을 사실은 좀 하셔가지고 아주 낯선 얘기는 아닌데 그분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달러와 그다음에 이 미국의 이제 군산복합체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조작이다. 바이러스로 이제 그래서 그분은 여기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저걸 또 백신도 안 맞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세계적이를 재편하게 한 음모설이라는 얘기도 있고 조작설이라는 얘기도 있고 연구하다 사고가 났는 사고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는 가장 합리적인 가설이 최근에 메가트리트라는 우리나라도 번역이 됐죠. 한경인가에서 거대 위협인가 초거대 위협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그 루비니 교수. 루비니가 이제 닥터 둠이라고 해서 미래 예측에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거든요. 거기서 그 인류가 갖고 있는 10대 그 메가 위협 중에 하나를 이제 그런 그 코로나와 같은 1급 전염병을 언급을 하는데 결국 그분 얘기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인간의 과도한 개발을 통해서 기존의 자연이 갖고 있는 생태계의 균형, 순환이 깨지면 당연히 자연은 그 생태의 순환을 유지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공격하게 된다. 그게 자연의 생리라는 거예요. 자연 대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뿐만 아니고 인간이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1급 전염병이 끊임없이 나올 거다. 전 이 가설이 가장 정확한 진단인데 그동안 수많은 미국 언론이나 서방 언론들은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왔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반어법적이라고 그럴까요? 그 대만 감염 전문가의 얘기를 그 당시 진원지는 미국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 저기도 있다, 이론도 있다,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이렇게 단정져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다만 남의 얘기를 따온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전문 실력이 있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 정보를 소개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존 스튜어트 밀의 이제 자유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장 위험한 게 이 다수의 이름으로 그 소수의 목소리들을 이제 질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위험으로 잘 하나 할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한 사람이 국내에 누가 있나요? 그렇죠. 어쨌든 그 밀의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 소수의 목소리가 결국은 나중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 그 소수의 이론들에 대해서 다수의 그 이론들이 함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오류들이 지정이 될 수도 있고 훨씬 더 담론의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하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 이제 윤석열 이 정권 뒤쪽에 있는 미국의 패권주의라고 하는
슬럼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간과해 왔던 여러 사안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뭐 이사장님은 이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천안함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네. 디트리트 연구소가 누구냐? 네.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우리 일제감정기에 만재마들은 생체 실험했던 731 부대. 네. 미군이 항복하면서 그렇죠. 732 부대 모든 자료를 미군한테 넘겼잖아요. 네. 그 조건이 천황제를 유지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천황제를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그 모든 자료를 받아요. 근데 그거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얻을 수 없는 너무나 귀중했던 자료였잖아요. 그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발전시켜온 그 연구소가 디트리트 연구소입니다. 네. 그건 뭐 살아있는 생체를 실험을 한 걸 가지고 결과니까. 그 디트리트가 갖고 있는 매우 암시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사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좀 수용하기가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 기성 언론과 싸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불행하게도. 예. 네, 근데 아유 제가 그 점에서 지금- 일생일 때 패착을 한 건데 네. 그래도 저는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네. 민주당 힘내세요. 화이팅. 네, 아마도 뭐 제가 뭐 단언컨대 아직까지는 불행입니다만은 저희한테는 행운이기도 하고요. 이래경 이사장님을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마음껏 얘기를 경청할 수 있는 곳은 저희 더 탐사 민들레 그리고 더 탐사 민들레를 후원하는 우리 시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 좀 더 네. 해줄까요? 저를 반비주의자라고 네. 주위에서 특히 알게 모르게 기존 언론들도 그렇고 심지어 저하고 민주화 운동했던 일부 동지들도 저를 반미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답변이 나는 애미주의자야. 미국을 사랑하는 애미주의자인데 확실한 반패권주의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그 사람들 이론을 따르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에 있어요. 제가 복지운동을 했지만 존 롤스, 정의로 롤슨. 또 제가 이제 최근에 사회 상속 개념을 소개하는데 사회 상속 개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로베르토 운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계적 지성이자 양심인 제프리 삭스. 제프리 삭스는 28세 하버드에서 경제학 교수 테뉴어 트랙을 받은 천재죠. 네. 제프리 삭스는 세계 양심이고 지성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글리츠, 그 세계 은행의 부총재였던 뭐 등등. 저는 그분들이 쓴 글은 거의 빼놓지 않고 다 읽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제가 소화하려고 그러고 그분들을 자표를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방향, 그 다음에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들이 만든 천부적 그 천부 권리, 행복 추구권, 그거 생각하면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죠. 미국 그냥 그런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애미주의자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미국이 특히 냉전 중식, 그러니까 소련 붕괴 후 미국이 제어되지 않는 그야말로 날강도 같은 패권 국가가 된 거예요. 전쟁 국가가 된 겁니다. 뭐 건국부터 전쟁을 워낙 많이 했지만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미국의 그 패권적 논리, 그 전쟁 국가의 그 모습은 거침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미래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선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미국의 그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지성은 배우겠지만 패권주의자하고는 타협 없이 싸우겠다. 그래서 제 글이 이제 그런 게 혼재돼서 사람들이 반미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애미주의자입니다. 동시에 저는 타협하지 않는 반패권주의자입니다. 제가 오늘 제 정체성을 여러분들한테 선언합니다. 뭐든지 뭐 한 사람을 이제 하나의 잣대로 이렇게 그렇죠. 일면화해서는 안 되죠. 일면화한다라고 하는 거 갖고 있는 이제 위험성들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는 이래경 우리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깊은 이 통찰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을 혁신하는데 혁신의 실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안타깝긴 한데요. 예. 자,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민들레가 있지 않습니까? 민들레와 더탐사가 있으니까 가끔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시민들에게 불러주시면 제가 얘기할 수준이 되면 올 거고요. 제가 그 수준이 안 되면 사절해야죠. 네. 근데 사실 뭐 이래경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혁신위원장 지명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저희 민들레 칼럼으로 이미 우리 민들레의 독자분들은 익히 아시는 이름이죠. 예. 그동안 우리 이사장님이 쓰신 칼럼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볼까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냐 전략 경쟁이냐. 예. 그리고 파편화된 세계 속의 한반도의 운명. 예. 이게 지금까지 쭉 장시간 동안 얘기했던 내용들 그런 메시지들에서 녹아 있는 것 같죠. 예. 그리고 요 내용은 뭔가요? 3.1절 이 원로들이 비상시국회의에서 대한민국 주권 7가지 저 선언하실 때도 함께 자리를 하셨던 모양이죠. 네. 거기서 핵심 메시지는요. 네네. 대한민국 주권 7가지의 핵심 메시지. 그 국제 정치를 보는 두 개의 시각 내지는 세 개의 시각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패권적 시각, 그걸 현실 정치라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그 반대된 거는 유한 갈등에게는 평화를 기초로 한 상호주의. 이 두 개가 이제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서구 중심의 사고는 패권주의적 사고입니다.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정글의 법칙,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논리. 이제 그 현실주의 모겐소가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말츠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많이 미어샤이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스테판 발트라는 분이 이제 발전시켜 오는데 스테판 발트는 좀 입증이 틀리고 앞에 세 분은 국가 주권 위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상대방 국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저 친구가 나를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힘이 세면 저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병합하거나 공격하지만 무력화시키거나 자기 밑에 동맹으로 무릎 꿇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소위 그 현실주의, 패권주의의 논리예요. 지금 미국이 하는 게 정확히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은 모든 사고가 패권입니다. 패권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 갈퉁이 얘기한 평화주의이고 그다음에 더 나가면 그게 이제 그 칸트가 얘기했던 입장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웨스트팔렌의 모든 주권과는 n분의 1 평등하다고 하는 그게 유엔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동맹 원칙도 똑같은 얘기고요. 중국은 그 원칙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패권이 아니고 상호주의에서 쓰자. 그러다 보니까 미중이 누가 더 세냐고 싸우는 거가 미국은 패권 경쟁이라고 얘기하고 중국은 누가 더 잘하는지 전략 경쟁을 하자. 그런데 이게 그 우리한테 그 언어적으로 제대로 그 구별이 돼서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저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미국이 패권 국가가 아니고 상호주의 입장을 다자적 상호주의 입장을 수용하는 보통 국가로서 세계를 지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가장 그 낙관적 솔루션입니다. 이 얘기는 촘스키의 꿈이고 우리 촘스키 교수라고 알잖아요. 미국 MIT 우리 그분도 지성이죠. 제프리 sak스의 꿈이고요. 제 꿈이고. 그래서 애미주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반전평화 운동을 하는 모든 시민단체 꿈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그 패권 경쟁이냐 뭐 전략 경쟁이냐 그리고 수많은 얘기들의 핵심적인 그 출발점, 문제를 보는 시각이 거기에 있다고 오늘 좀 이 자리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패권주의하고 평화주의, 상호주의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가치들이 이제 부딪히는 것을 이제 세계 질서라고 표현했던 것 같고 윤석열 정권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패권주의의 뭐 평화주의나 이제 상호주의
이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그 패권 동맹의 한 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 패권 동맹의 우산 속에서 우리의 안보라든지 뭐 이제 우리의 미래를 그 우산 속에서 보호를 받는 걸로 국가를 경영하려고 하는 것 같고, 과거 이제 뭐 문재인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상호주의라든지 평화주의로 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아무래도 네오콘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 동맹이라는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만큼 이렇게 가장 적임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아까 뭐 대선이 개입했냐 맞냐 그 시각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네, 훨씬 더 오늘 그래서 이사장님 모시고 이제 오늘 대담을 나누면서 저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그 민주당을 혁신하고자 하는 꿈은 반나절 만에 막이 내렸고, 그러나 여전히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민들레에서 민주당을 좀 혁신하려고 하는 이제 당원들의 목소리들을 많이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일이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된 것도 같은데요. 우리 민들레에서 이번 주에 민주당의 지금 현 주소, 민주당에서 혁신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은 과연 그 같은 기대가 앞으로 어떻게 현실화될 어떤 그런 희망이 보이느냐에 대해서 짚어보는 글들이 지금 실리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지적을 우리 권리석 에디터도 그렇고 우리 우희정 교수이죠. 또 민주당에 대해서 혁신이냐 폭망이냐 다음 화면에 나오지만은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따끔한 또 매서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죠. 몇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은 민주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폐를 뭐 몇 가지로 든다면은 이제 첫 번째가 민주당은 정당이잖아요. 네. 국민의 지지에 기반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포부를 펴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집권의 어떤 동력을 얻는 정당인데, 이상하게도 당원으로 표현되는 국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이걸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그런 잘못된 시각이 상당히 민주당 내에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우상호 의원이었죠. 그 민주당 새로 고침위원회, 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요. 근데 이 보고서에서 많은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많이 경청을 하죠. 그런데 그같이 경청하고 수렴했던 국민들의 여론대로 따라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고요. 심지어 그 같은 보고서가 있었는지조차도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의원들이 많지가 않다. 이것이 지금 180석이라고 하는 아마 대한민국 헌정 사상 뭐 역대 최다가 아닌가 싶어요. 이 같은 막강한 의석을 가지고도 이렇다 할 개혁다운 개혁이 없었던 민주당의 현실이고 원인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그 점을 이렇게 매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이자 또는 어떤 기대이죠. 네. 뭐 이 시점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간단히 민주당을 좀 혁신하고 혁신위원장을 제가 스스로 내려오는 입장에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민주당이 잘해주기를 간절히 역사 앞에서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까요? 여기 이제 우희정 교수께서도 쓴 글에 이런 따끔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국민들의 이런 바람, 국민들의 목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보다도 민주당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목소리보다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이른바 조중동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이런 프레임에 의해서 역풍을 걱정하는 그런 심리가 그 민주당 안에 그야말로 어떤 지배적인 정서로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조중동을 뭐 따라가지 정도는 아닌데 민주당 대다수의 이제 의원들은 이제 조중동의 공격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역풍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역풍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새로운
뭐 시대를 좀 열자 이러한 결기들이 없는 게 바로 그 전이죠. 참 이게 180석을 가지고도 네. 말이죠. 그럼이 좀 네. 아쉽죠. 네. 자, 다음 네, 마지막인가요? 네. 네, 엊그제 현충일이었고요. 네. 또 우리의 이제 그 대통령으로 불리는 어떤 분이 가서 아주 비장한 어떤 어조에 추념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그거를 보면서 이제 썼던 칼럼인데, 자, 현충일 할 때 그 충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흔히 충성 그러면은 국민이 나라에 대한 어떤 그 헌신, 충성을 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과 함께 중요한 거, 오히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오히려 국민에 대한 나라의 충성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네. 나라의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죠. 국민이 충성을 바칠 만큼 그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것이죠. 권력의 의무인 것이고, 바로 그 같은 충성, 국민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그날 당일에 스스로가 그 얘기했던 이른바 국가의 품격, 그 품격의 출발이고 전제가 바로 그 같은 국민에 대한 충성일 텐데, 과연 그 같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과연 하고서 저런 얘기를 할까에 대한 의문에서 한번 제기를 해보고 싶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네. 현충일 윤석열에게 충은 무엇인가? 많은 지금 국가적인 위기에 당면하고 있는 가운데서 뭐 윤석열 공정과 뭐 상식의 대변자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현충일 맞아서 저 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묻는 칼럼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오늘 이걸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준비했던 모든 소식들은 이제 마감은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말잔치 정담을 나눈 건가요? 네, 좀 즐거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주제가 무겁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상황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네. 그 국민들한테 아주 제 모습을 그냥 빨개벗고 보여준 시간이어서 그렇습니다. 한쪽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래경 이사장님의 혁신 실험은 더 탐사와 민들레를 통해서도 계속 그 실험 정신은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광입니다. 네. 오늘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래경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혁신을 맡겼을까? 그리고 왜 이래경의 혁신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언론들이 호환 마마를 보듯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서 반나절 만에 내쳤을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분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면 뭐 한 말씀씩 또 해주시고 오늘 방송을 여기서 접을까 합니다. 아니, 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한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사장 이번에 오늘 말씀을 아주 고마웠고요. 또 저희들에게 많은 어떤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왔었던 그런 그 한결같은 모습 앞으로도 계속 늘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저희도 오늘 이래경 이사님 모시고 늘 이제 토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촛불 집회 가면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데 단순히 윤석열 정권의 퇴진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세상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윤석열 다음을 또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공작이 미국의 그 패권주의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또 걱정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오늘 이래경 이사장님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그리고 이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시게 만들었던 우리 조중동 언론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진심입니다. 이래경을 세상에 이렇게 말하자면 세출한다 그러나요? 출사표. 출사표를 던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은 저희 더 탐사하고 또 시민 언론 민들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꼭 같이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더 탐사와 함께 민들레 정론직필
추구하는 제대로 된 시민 언론 민들레를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